안녕하세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을 맡고 있는 상영군입니다. 이 시간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호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판으로 발행되면서 205호예요. 그래서 한국판은 2008년 10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로써 만 7년 1개월째네요. 이번 호는 이걸 기념해서 특별히 낸 건 아니고 늘 그렇듯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읽을 게 많죠.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대해서 대단히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유엔은 전 지구촌적인 어떤 국가 가장 정당성을 가진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런 집합체.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 또 트럼프의 거의 독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유엔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이 지구촌을 어떻게 이렇게 때로는 공갈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주우지. 미국은 아시다시피 CIA 잘 아시죠? 휴민트라는 이런 정보기관이 있어요. 또 국방부에는 시딘트라는 또 기관이 있고요. 이런 두 기관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르고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번 10월의 커버 스토리는 CIA 휴민트와 미 국방부의 시딘트의 알력, 마찰 이게 커버 스토리예요. 백악 한번 떠났다가 그렇죠. 한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떠났다가 그 다음에 바이든이하고 이번에 두 번째 백악관에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정보기관장들을 다 숙청을 해요. 왜냐? CIA 휴민트와 국방부의 시딘트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CIA는 계속 그런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설이라든가 또 미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로서는 음모론이지만 이 두 기관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진정, 진실을 담은 그런 정보겠죠. 그러니까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굳이 우리가 냉전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 두 기관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 이들 기관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러시아 게이트라는 날조된 의혹.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밀약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이것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 게이트에 껴서 자기를 의미하는 날조된 정보를 내세우고 그걸 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굴지의 신문들이 또 확산시키고 자기는 음모론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 커브 스토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CIA라든가 또는 미국 방부 시즌트의 어떤 깊이 있게 여러분 그동안의 소설책 첩보 소설이라든가 이런 영화 좋아하시면 꼭 읽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크람 벨카이드 이번에는 프랑스가 이렇게 발행이니까 하면은 휴가 엄청 길잖아요. 한 달. 근데 이번에 발행인이 안 썼어요. 편집장 아크람 벨카이드 썼는데 순응주의라는 아랍의 공무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공통된 아랍의 어떤 그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고 많은 희생을 당하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 팔레스타인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야 이래야 되는데 각각의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는 척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편을 들고 경제적인 그 도움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매달 칼럼을 하나 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미 약탈 자본주의. 제가 쓴 책 중에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 그리고 제가 번역한 에드워드 사이드의 도전가는 오리엔탈리즘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이 오리엔탈리즘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이 갖고 있는 과거의 동양에 대한 어떤 그릇된 편견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계의 혼돈에 빠뜨리는 거죠. 특히 동양에 대한 또는 아랍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 깔린 이런 것들이 대외정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커스로 가면 얼마 전에 우리 많은 기술자들이 어떤 조지아 주에서 폭압적인 체포 쇠사슬에 엮여가지고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무려 300여 명이나. 근데 그게 왜 트럼프가 그럴까? 중국은 1대1로라 해가지고 바닷길도 있지만
또 육륙길도 있고 중국이 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 항공, 조선 뭐 이런 부분에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좀 약점, 항공 모함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 배는 단순히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과거에 바이킹의 후예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 안에 온갖 많은 어떤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디테일에 뭐 나사부터 시작해서 뭐 볼트 이런 것까지 아무튼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서 초대해준 트럼프, 마크롱이 이제 임기 중반쯤 됐잖아요. 근데 마크롱이 엄청 요즘에 욕을 많이 먹어요. 마크롱 뭐 매일같이 프랑스 시위하고 마크롱 물러가라. 왜? 마크롱이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일은 많이 해요.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마크롱이 되게 부지런해요. 하지만 관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크롱이 긴축 정책을 하는데 이 긴축을 왜 하느냐? 긴축을 하면은 이게 뭐죠? 사회복지 예산이 깎이고 국가가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하냐? 왜냐면은 부유세도 없앴지. 그 다음에 또 대주주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국가가 거대야 세금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이게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지. 마크롱이 아주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힘들죠.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게 골고루 나눠야 되잖아요. 마크롱은 전 일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AI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일자리 많이 뺏겼잖아요. 그러면서 AI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노동자로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연설했잖아요. AI 시대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대한민국이 가장 그 중심에서 AI 시대에 역할을 다하겠다 했는데 제가 가끔씩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신논현역 앞에 거기 메가커피가 있어요. 그 메가커피 저는 처음에 가서 신기했어요. 왜냐면 기계가 다 커피를 갈고 그 다음에 커피도 따라주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 신기한 거 보려고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많더라고요. 곳곳에 정류장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데도 기계가 다 커피도 내려주고 해요. 뭐 배달도 이렇게 다 해주고 이런 시대에 노동자들 그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잖아요. 바리스타 일자리도 빼앗아가고 청소하는 사람들 일자리도 빼앗아가고 이런 AI 시대에 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바닷가에서 플라스틱 이런 비닐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먹은 물고기들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런 지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거 플라스틱을 줄이자고 많은 나라들이 얘기한 노동자들 또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지만 절대 줄이기 힘들어요. 여기는 뭐냐면 로비스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런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어느 회사들의 로비스트를 일하면서 이런 국제협약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방해하고 이런 문제를 또 집행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미중 간 경제 패권을 가늠할 새로운 시장 체인저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암호화폐는 흔히 우리가 뭐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순식간에 국가 경제 패권을 가늠할 어떤 중요한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제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뭐 미국은 미국대로 이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상당히 중요한. 원래는 중국은 암호화폐가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뒤늦게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어요. 우리나라도 암호화폐가 요즘에 와서 신경을 많이 쓰죠. 요즘에는 뭐 지역화폐도 일종의 암호화폐겠지만 금을 이런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를 국가 기관에서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에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없어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미국에 인수될까 말까 오라클에서 인수하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돈이야라고. 근데 지금은 매도 간다잖아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 있잖아요. 독일은 지금 안타까운 게 왜 바람이 컸어요. 독일은 과거에 나치의 경험을 했지만 지금 특히 동독 같은 경우에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 세운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독일 노동자를 아웃시킨다. 이건 뭐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탈리아 여성 총리도
극으로 분류되잖아요. 이탈리아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경기가 좋으면 극우가 끼어들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적당히 많으면 평화롭잖아요 가정에. 근데 지나치게 돈이 없으면 대단히 힘들죠. 자 그리고 의사 부족은 왜 계속되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의사가 늘 부족하대요.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의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의대생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중간중간 탈락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의대생들이 정신병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프랑스에 대해서 탈락된 학생들이 헝가리나 폴란드 의대 가서 또 공부를 그런 의사 부족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느냐?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프랑스의 의사들도 외국에서 학위 받아온 자격증 받아온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한국 의대 가기 힘들어해가지고 필리핀이나 주변에 뭐 의사 자격증 받아온다 해서 여기에 개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또 다른 또 면허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부족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촌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가자라는 게 있잖아요. 가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을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쫓아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팔레스타인을 위하는 척해요. 아이고 불쌍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뭐겠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작년에 이스탄불을 갔는데 거기에 시리아의 이민자들이 되게 많이 와서 살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근데 시리아는 늘 한편에는 희망이 있고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늘 테러,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치권의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기저기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시리아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중해는 이쪽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커다란 관문이에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를 넘기 위해서 많은 북아프리카 이주민들 거기에 뭐 쿠데타 또 기타 뭐 살인, 폭력, 가난을 피해서 꿈의 유럽으로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바다가 엄청 깊고 또 중간에 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 문제. 왜 정정당당하게 이주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떤 각 국가들마다 갖는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크롱에 과잉 충성하는 프레페의 존재 이유는 이겠어요. 프레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뭐 도청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체류증을 만드는 거예요. 체류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레페를 가야 돼요. 프레페에 가면 공무원도 아닌 것이 경찰도 아닌 것이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해요. 뭐 가져가면 뭐 이가 서류가 부족하다 또 와라 그런 아주 공포의 어떤 그런 기관이죠. 저도 거기에 대단히 괴롭힘 당했어요. 그 프레페의 어떤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르도안. 자, 삼선 노리는 에르도안의 고난도 정치적 퍼즐. 이 사람은 삼선을 노리는 거야. 이제 또 적당하게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권력자들의 탐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튀르키예는 과거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거기 있었어. 소피아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쫙 하고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겉으로 페인트 바르고 다 뜯어고쳐가지고 다시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인 그런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예 남의 땅을 뺏었으면 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이 항상 뭐 산악민이라고도 하고 난민이라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없이 떠도는 그런 쿠르드족들. 전 세계 쿠르드들이 한 3,4천만 명 돼요. 그 중에 2천만 명이 튀르키예에 있어요. 튀르키예 전체 인구가 8천만 명이야. 그런데 이들을 끄떡하면 막 학살하고 두드려 패고 그런 문제를 다뤄요. 삼선 노리는 에르도안의 고난도 정치적 퍼즐. 그 퍼즐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네팔. 이번에 네팔 대단하잖아요. 막 시위하고. 그렇죠? 이게 Z세대 혁명인가 또는 체제 위기인가. 네팔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폭발한 것은 SNS를 네팔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네팔 이게 SNS를 잘 모르는 이 꼰대 같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네팔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로 돌아오자면 라틴에서는 여성 작가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인기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성 작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왜 그러는가? 여성 작가들이 갖는 어떤 무엇이 뭔지. 되게 이제 라틴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남성 우월주의 또는 여성 차별, 기타 등등 여성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라틴 여성 작가들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연으로 갖다 들여서 어떤 문지작을 쓰고 또 이것들이 많이 읽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그런 문제인데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기사를 꼭 읽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반도로 넘어갈까요? 오른쪽 날개를 수술해야 K민주주의가 비상한다. 이거는 뭐 제가 또 쓴 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 날개는 이제 우파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 사회가 더 높이 발전하려면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진보와 보수가 나란히 건강해야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K민주주의가 지금 오른쪽 날개가 많이 꺾였고 병들었잖아요. 좌우 날개가 튼튼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수정 작가, 파리에 사는 목수정 작가가 부자 감세, 서민 가세 정치가 프랑스의 비극을 가져왔다. 지금 마크롱이 대단히 힘들어요. 마크롱의 지지율이 10%대예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 그나마 프랑스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이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자들한테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자한테 감세하고 서민들한테 과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 서석희 영화평론가가 연상호 감독의 작품 얼굴에 대한 어떤 평을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가장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지훈 평론가가 쓴 교황 레오 14세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프란치스코가 대단히 진보적이잖아요. 그 LGBT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레오 14는 그와 반대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띈 것 같아요. 그래서 LGBT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하지도 않고 또 신자 교리, 여성도 어떤 사제에 임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를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샹송 가수 강은영이 쓴 또 작가 강현 공동으로 쓴 예의 스타들이 공통적으로 만난 아티스트 미셸 베르제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미셸 베르제 궁금하시면 뭐 한번 이 책을 보시고 이 안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어가지고 QR코드를 하면 그분의 어떤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일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월호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재밌는 자료는 저희가 만든 유튜브 르몽드 살롱에도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또 지적 호기심이 막 끌어오를 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